제가 1월 26일 날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메르스보다 더 심각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통령부터 몰랐던 겁니다. 제가 또 당장 2월 초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대구에서 엄청나게 큰 1차 확산을 맞이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연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테니까 지금부터 정부가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도 듣지를 않아서 우리나라가 백신 후진국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위드 코로나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된다. 고령자이신 분들 3차 접종률을 먼저 높여야 되고 확진자 10,000명, 위중증자 2,000명 정도도 치료할 수 있게 미리 병실과 의료진들을 준비해 놓고 나서 시작하자 제가 그랬는데 그냥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후퇴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도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가 그 백신 패스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백신 패스도 도입하면서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하는 거 그건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백신 패스를 도입을 했으면 영업시간 제한은 안 해도 됩니다. 한마디로 과학적 기준에 의한 과학 방역을 해야 되는데 여론 추세를 보면서 결정을 하는 정치 방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제안을 했고 결국 그게 가장 정확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만 이 정부가 제대로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가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저는 꼭 넘겨야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인데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제일 상징적인 사진이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이 우리나라 모든 조간신문 1면에 다 났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역사책에 나올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말하는 뜻은 지금은 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국가 지도자는 그 전선의 맨 앞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상징입니다, 사실. 근데 상대방 이제 시진핑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의 이과 지도자입니다. 시진핑 중국몽의 핵심 중의 핵심은 과학기술 중국몽입니다. 중국이 가진 모든 인력과 자원을 과학기술에 쏟아부어가지고 미국을 앞서겠다는 거거든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당연히 미국 이기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죠. 인공지능 특허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블록체인 특허가 제일 많은 나라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산업인 우주항공, 미국도 성공하지 못한 달 뒷면에 착륙을 시키고 화성으로 보내고 내년에는 천궁 우주 정류장을 쏘아 올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구 궤도에 우주 정거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미국과 한 16개국이 동시에 했고 오래돼서 내년 정도에 폐기를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국이 혼자 기술로 내년에 쏘아 올려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건 앞으로 먹고 살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지금 거의 바닥났어요. 자꾸 잠재 성장률 떨어지는 게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청년들 일자리 없어지는 게 이 때문이거든요. 근데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이제 유일하게 과학기술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로 제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것들이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되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정부가 앞서서 R&D를 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거나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났습니다. 민간의 자율성을 주고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하게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2년 동안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 개발을 들고 싶어요. mRNA 백신이라고 하죠. mRNA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문제는 워낙 불안정해서 만들어서 쓰려고 하면 부서져 버려서 이게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놔뒀어요. 근데 어느 날 나노 기술자들이 이거를 본 거예요. 근데 나노 기술자들은 실험용으로 지방질로 초미세 입자를 만들어서 썼거든요. 그걸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해요. 지질 초미세 입자. mRNA에다가 자기들의 지질 초미세 입자를 둘러 씌우면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래서 나오게 된 게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벌어져요. 미국 정부가 이걸 초기에 알고 가능성을 봤죠. 진행되는 과정 중에 혹시나 걸림돌이 될 만한 법률이나 또는 규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미리 다 없애버렸어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는 규제 하나 없애는데 4년도 넘게 걸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실패해도 책임 묻지 않겠다 하고 엄청난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를 한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 스토리에 앞으로 세계가 가는 방향이 다 담겨 있다. 자유롭게 융합 연구가 가능한 그런 나라,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 정부나 정치권이 전체적인 기술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나라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부강할 수 있고, 이걸 못하는 나라들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부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을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지 이게 해법이 나오고, 이래야 국가가 살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거든요. 연금이 반으로 줄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면 그런 사태가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망 때까지 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받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스가 2008년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도저히 재정이 감당이 되지를 않아서 연금이 전체가 반으로 깎였습니다. 그러면서 연금으로만 생활하던 생활자들이 정말 파탄지경에 빠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055년에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가 무려 1경 7천조 원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둔다는 건 범죄 행위거든요. 일본은 100년 주계를 합니다. 100년 뒤에 자손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매년 체크합니다. 우리도 그런 구조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직역연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적자들은 국민 세금으로 지금 메워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대로 몇 년 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고,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내 세금으로 메워준다고 하면 국민과 공무원 간의 갈등의 골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 연금 기준으로 모든 연금들을 통일하자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기득권은 인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연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나중에 얼마를 받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연금을 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점 기준부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맞고요.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같은 조직을 합치는 건 반대입니다. 재정 상황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그걸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두더라도 기준만 같으면 된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생존 전략을 세울까? 저는 이게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입니다.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초격차 기술입니다. 무슨 뜻이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1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1등과 2등의 격차가 적으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데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초격차를 만들면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부터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면 5개의 삼성전자급 회사를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 경제 5대 강국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가 그게 가능한지가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우주항공 같으면 기술 차이가 많아요. 지금까지 한미 미사일 협정 때문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랬고요. 1위 그룹에 속해 있지만 아직은 초격차 1등을 하지 못하는 쪽을 집중해서 육성하면 초격차 기술을 우리가 확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 산업,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떨어져요 지금. 그렇지만 시장이 워낙 커서 놓칠 수 없는 것이 바이오 산업. 제가 555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5개의 초격차 과학기술로 5개의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서 우리는 세계 경제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생겨난다는 건데, 단 예전 방식은 안 됩니다. 예전처럼 대기업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협력업체들과 여러 자영업자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에 이제는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살펴보니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벤처 캐피탈 펀드를 통해서 그 회사에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당시 주당 9센트에 투자했던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15달러 89센트가 됐습니다. 10년 사이에 1287배 넘게 올랐습니다. 2천만 원이 25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바로 올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 로블록스입니다. 개인이 아닌 안랩이 투자한 것이기에 그것은 온전히 안랩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만일 10년 전에 348조 9천억이었던 국민연금 적립금의 0.286%인 1조 원만이라도 이런 회사들에게 투자했다면 엄청난 수익으로 연금 고갈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시대 흐름과 미래를 읽는 리더십과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의 사례는 과학기술 중심 사고를 기반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러한 리더십이 자리 잡고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메타버스 용어만 흉내내어 타고 다니는 버스를 메타버스라고 부른다고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미래를 보는 통찰력입니다. 초원에서는 멀리 볼 수 있는 물리적 시력이 좋은 자가 생존하지만 미래에는 통찰적 시력이 있어야 생존합니다. 선거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자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국민의 표는 후보자의 미래 비전을 사는 겁니다. 나라 곳간을 밑빠진 도구로 만드는 대통령이 아니라 미래의 불을 선점해서 나라 곳간을 꽉꽉 채우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 안철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필수입니다. 근데 탄소가 나오는 곳이 5군데입니다. 제조업에서 31%, 전기를 생산할 때 27%가 축산업 같은 곳에서 19%에 운송수단에서 16%, 냉난방에서 7%.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 설비만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 5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신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원전은 필수라고 봅니다. 근데 원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게 방사능 유출 가능성 문제, 사용 후 핵 처리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 방사능 유출 문제는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로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 때문에 원전을 크게 짓습니다. 요즘은 보통 보면 1400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복잡성이 증가해서 하나가 바뀌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사람이 예상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사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컴플렉스 시스템, 복잡계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이 크기를 줄이면 보통 소형 원전 같으면 300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워낙에 원자로가 작기 때문에 모든 결과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고 유출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건 기술로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2가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핀란드나 스웨덴에서 지금 지하 500m에 고준위 방사 폐기물 저장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가동됩니다.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방법인데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원자력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를 할 때는 습식 방식을 사용을 하다 보니 플루토늄이 나와서 무기화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은 건식 방식이어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같이 나옵니다. 무기화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 아주 많은 용량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상도 받고 오징어 게임처럼 K-드라마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인은 장인정신, 디자인 감각, 예술성, 꼼꼼함, 그리고 혁신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래요. K-컨텐츠라는 거는 한국인 자체다. 우리나라 정도면 이제 디즈니나 넷플릭스 정도의 글로벌 콘텐츠 대기업이 나올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소프트웨어도 콘텐츠 산업의 한 부분이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콘텐츠 산업을 하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그리고 또 뭐 유통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들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게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 정치권이 워낙에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요. 동굴안의 개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될 리가 없잖아요. 방통위도 있고 뭐 무사부도 있고 서로 자기 것처럼 이렇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규제는 규제대로 중첩되고 지원은 지원대로 안 되는 뻥 뚫린 공간들이 생기고 지금 그렇잖아요. 또 우선은 정부 조직 차원에서는 누가 책임을 맡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 통신료 관련해가지고 넷플릭스도 소송이 붙고 있지만 아니 최소한 동등한 레벨에서 경쟁을 해야지 외국 기업들이 국내 사업은 아주 자유롭고 유리하고 세금도 안 내면서 우리 기업들만 비싼 통신료들 더 많이 내고 규제도 더 많이 받고 이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줘서 제대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삼성전자급의 글로벌 콘텐츠 회사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 그게 제 꿈입니다. 디아블로 1, 2, 그 다음은 둠이고 그 다음은 퀘이크고 울티마, 위저들이, 그리고 바즈테일인데 N64 때는 거의 다 제가 이겨서 참 재밌었는데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제가 잘해가지고
룰은 되도록이면 적은 게 좋다. 대신에 반드시 심판을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룰은 없애는 대신에 심판이 없으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피해를 보는 건 사용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되 더 엄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감시해서 뭐 예를 들면 확률 게임 아이템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시장이 왜곡된 거를 고치는 역할은 또 정부가 해줘야죠.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 밝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사후라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건 처벌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게임의 룰이잖아요. 정작 게임의 룰을 만드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룰을 적용하면 그거야말로 사기죠. 저는 정말로 무슨 표를 의식해서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고 미래의 좋은 산업 분야이기도 하고 또 부작용이 있다고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들려주고 싶고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게임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게임이라는 게 백해무익 이런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무인 자동차가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리창 3면이 전부 스크린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게임하거나 또는 뭐 어학 또는 영화 이런 것들을 보겠죠? 제가 옛날에 게임했을 때와 지금은 참 많이 달라지고 산업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게임도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발전한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창의력을 가진 민족이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세계 1위 국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군 관련해서 청년분들 많이 만나서 들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군을 제대하고 나서 이제는 군 가산점 같은 것들도 없고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사회에 없다고 해서요. 공약으로 냈던 것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사회 진출 준비금으로 모든 분께 1,000,000원씩, 그래서 대학교 다니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복학해서 거기 등록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훈련을 받거나 창업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군 징병 규모를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대신에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부사관으로 대처하는, 요즘 보면 현대 첨단 무기화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사관들이 더 많이 필요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징병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또 부대에서 생활할 때도 혹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아세요? 이스라엘 군에 가보면 탈피오트 부대라고 있는데 거기는 전문가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 창업에 성공해서, 그게 원래 처음에는 국방 프로그램이었다가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생활 하실 때 가능한 한 사역도 줄이고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도 많거든요. 꼭 병사들이 하지 않아도.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전문 분야의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아마 군에 오신 분들도 그 시간도 자기 전문성을 살리면서 국방의 의무도 다하고 알차게 보내고 제대할 때도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서는 저는 이번에 3가지 공약을 냈어요. 다른 어떤 캠프도 이런 건 없는데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일제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7시에서 8시까지 하는 겁니다. 정규 수업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선생님들은 물러가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세요. 그 선생님들이 하는 교육들이 코딩 교육이라든지 토론식 교육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원어민 그 영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하면서 보육도 같이 하는, 그래서 7시, 8시까지 있으면서 직장에 다니시는 맞벌이 하는 부부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보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가 높은데 아직도 너무 낮잖아요. 정부 계획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2025년까지 전체 보육시설 중에 50%를 공공이 하게 한다는 목표
목표를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임기는 2025년이 아니고 2027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약을 내세운 게 2027년까지 전체 보육시설 중에 공공보육시설의 그 비율을 70%로 늘린다. 물론 질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죠. 또 세 번째로는 산후조리원. 지금 산후조리원이 대부분 민간이고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각 지역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반값으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을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하나는 대기업, 또 하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시장 구조를 보고 신자유 경제 체제다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치 경제 시스템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실제로 벤처기업을 경영하면서 현장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진단 다 틀렸습니다. 우선 정부와 대기업 간의 관계는 관치 경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총수를 감옥에 보내는 이런 것들이 자행이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아무리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약육강식의 정글이 바로 그곳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관치 경제와 신자유주의 최악의 조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자유가 필요합니다.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도 창업해서 벤처기업 만들어서 실력만으로 크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시장 경쟁 구조입니다. 실력만 가지고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 불공정 거래 관행이 일어나고 대기업이 힘으로 중소기업들을 억누르는 이런 구조 하에서는 도저히 새로운 새싹이 틀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인 안전망입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평범한 일반인도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입니다.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실패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를 줍니다. 오히려 투자를 더 받습니다. 왜냐? 한 번 실패한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두세 번 실패한 사람은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성공을 합니다. 100개의 기업 중에 99개가 망하고 하나가 성공을 해서 1000배의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그 사회는 성공한 사회 아닙니까? 개인의 실패를 사회적인 자산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실리콘밸리의 시스템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지금까지 보수정부, 진보정부 똑같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업의 자유를 빼앗고 공정한 시스템이나 또는 사회적인 안전망에 개입하거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집요한 정부의 방해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걸 시대 교체라는 말로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고치면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값, 미친 세금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 그건 시장을 모르면서도 시장과 싸우고 시장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전체적으로 보면 5년간 250만 호에 해당되는 주택을 공급을 한다. 공급을 늘린다. 두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현 정부는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거기에 대한 허용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주거복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 안심주택을 50만 호를 제공한다는 그 계획이 저는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집을 구매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제안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집값의 80%까지 빌려줍니다. 보통은 은행이 어느 정도 이익을 붙이는데 그런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또한 15년간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두고 나머지 30년 동안 이자와 그리고 원금을 갚아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가장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그리고 또 장기간 무주택자들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보유세도 높지만 거래세도 높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은 못 미치지만 이미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는 건 금방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보유세가 높으면 거래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으면 보유세가 맞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이번 정부 와서 보유세도 높고 거래세도 높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상화되려면 사실은 저는 바람직한 건 미국식으로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가 낮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때 대선 공약으로 이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완전 폐지가 아니라 완화 수준입니다. 그것도 생계급여는 해당되지만 정말 중요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분들 중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이 무려 50만 분이나 계십니다.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20세기 개발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의 부양을 가족에게 모두 다 맡기는 것은 옳지 않고 저는 국가가 그 일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주 돌봄 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그 맞벌이 부부 중에서 부모님들께 그 아이를 맡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이 아이 한 명당 매달 20만원씩, 아이가 둘이라면 매달 40만원 그렇게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 맞벌이 부부들도 안심하고 일에 몰두할 수 있고 아이를 돌보는 노인분들도 인정받고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수시철폐입니다. 그리고 전체 정원 중에 10%는 사회적인 약자, 예를 들면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또 나머지 10%는 특기자 전형, 그리고 나머지 80%는 절반 정도는 수능,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수능과 내신을 함께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대학 입시를 치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시라는 게 이상적인 제도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는 아무리 자기와 아는 학생이 앞에 나와 있더라도 면접관이 봐주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문화적으로 그렇지가 못하죠. 거기다가 또 부모 찬스로 학적부에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불공평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한국 현실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제2의 조국 자녀 같은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도 저는 수시는 폐지한다, 그 입장이고, 안철수 정부가 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없애려고 합니다.
87년 민주화는 됐지만 권위주의 정권과 특별하게 다를 바 없는 국정 운영의 관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삼권위의 왕처럼 존재하고 내각은 겉돌고 청와대 비서진이 국가를 운영하는 청와대 정부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낡은 과거의 틀에 갇힌 국정 운영 스타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을 민주적으로 재정립하고 국정 운영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첫째, 저는 정부 명칭을 행정부로 바꾸겠습니다. 안철수 정부가 아니라 안철수 행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라고 지칭합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것은 맞지만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한 국가 원수는 아니며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를 넘어 뭐든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행정부로의 명칭 변경은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둘째, 진짜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권하면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 영접과 주요 정치 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습니다. 청와대에 갇혀 있거나 숨어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가끔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광화문 광장을 걸어 대형 서점에 들으려 책도 보고 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셋째,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보장하겠습니다. 국정 논의의 중심을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무회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상화해서 내각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시키겠습니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는 이름만 존재합니다. 대통령도 여야도 모두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면 의회 밖에 책임 있는 논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 절충과 타협의 정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의회를 존중하고 큰 당은 작은 당을 배려하고 작은 당은 큰 당을 이해하며 타협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 꼭 만들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정치 보복 금지하겠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고 다시 새로운 보복을 잉태하게 됩니다. 범법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겠습니다만 일부러 뒤를 뒤져서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비열한 정치 제가 확실하게 끊어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 나가겠습니다.